안녕하세요. 철강을 담당하고 있는 박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망 자료와 함께 이제 인입 자료까지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제목을 피트인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표현일 텐데, 자동차가 경주를 하다가 잠시 피트로 빠져 나가는 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피트로 나가서 수리를 받거나 연료를 이제 공급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경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강의 업황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 관련된 부진 그리고 우려 때문에 안 좋지만은 결국엔 2022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담아서 이 제목을 지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2달이 남긴 했는데 이제 2021년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5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업황을 보였지만 5월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이슈는 첫 번째 철강석 가격의 급락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 공급난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스멀스멀 가격이 회복을 해서 이제 5월 고점 수준까지 가격이 지금 올라온 상태인 거죠. 가격이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료탄 가격이 철강석 가격 하락과는 반대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가단에서의 코스트 푸시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조광 생산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굉장한 과잉 공급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중국의 조광 생산량 감소 시 굉장한 가격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가격 상승세는 기대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가격이 많이 못 오르냐라는 거는 결국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에 대한 부진 때문입니다. 2022년 전망으로 넘어가시죠. 바쁘신 분들은 이 장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회복을 전망하는 이유를 3개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가운데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급도 공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글로벌 전체 철강 업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가 지금 왼쪽 이제 위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기조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투자가 약간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중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굉장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철강 수요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글로벌 지역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전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황의 센티멘트를 결정하는 이제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약간 하향 안정화 되겠으나 하반기 때부터는 소폭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반기 정도부터는 업황 컬러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력 공급난이죠. 전력 공급난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철강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같이 커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전력 공급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에서의 GDP를 합해보면 중국 GDP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전력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력 공급난이 일단은 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일 텐데 저희는 전력 공급난의 1차 해소 시기를 내년도 2월 달로 보고 있고 그 이유인즉슨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전력 공급난을 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중국이 이제 깨끗한 베이징 도시 하늘 아래에서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고 싶은 이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석탄과 관련된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가동을 줄이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것에서부터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2월 이후부터는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공급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같이 점증될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 자체 고도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 비중은 40%대인데 이걸 이제 2025년에는 60%대까지 지금 올릴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중국에서의 순 캐파도 지금 올해나 내년부터가 고점을 찍고 약간 옆으로 갈 것이라는 게 지금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런 무분별한 공급 증가는 과거와 다르게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 이런 것들이 수급 밸런스를 좀 더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중국의 부동산 쇼크죠. 지금 헝다 이슈로 지금 촉발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변동성 확대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향 철강 수요로도 지금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표에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중국에서의 주택 재고는 과거 대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과 다른 섹터로의 이제 그 리스크 확장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중국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기 부양과 결부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도 내년에는 살짝 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서부 지역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는 동쪽 연안의 대도시 쪽으로 규제가 좀 일변화되고 서쪽은 좀 투자를 좀 몰아주는 약간 좀 투트랙 전략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신산업 7개 신산업을 지금 성장을 장려하는 신인프라 건설이라는 정책을 이제 2020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2020년 1년 동안 관련된 정책 실행으로 약 3천만 톤 정도의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바, 관련된 중국 전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는 전체 철강 수요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수요 부진 요인은 자동차 쪽입니다.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지금 공급 차질 때문에 완성차 생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이제 그 차광판 수요가 지금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정영진 수석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2020년에는 완성차 생산의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차광판 수요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철강 수요에서 건설이 50%, 기계가 한 15%, 자동차는 10% 정도의 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세 번째의 다운스트림 섹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로 투입되는 강판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자동차 반도체 공급 차질을 야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등 이제 동남아 쪽에서의 그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개선을 2022년에는 확실히 목도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역시나 기회 요인은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인프라 투자 확대일 것이고요. 그 과거에 중국이 2000년대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꾀했던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10에서 25% 정도 수요 증가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미국과 중국이 향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철강 수요의 증가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위험 요인을 짚어보자면 역시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일 텐데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철강 회사들의 수익성에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결국 다음 이제 분기나 그 다음 연도에 ASP 하락의 또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결국 이 철강 업황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이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철강 업황 센티멘트를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는 요인들의 해소뿐만 아니라 매크로 측면에서도 철강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보시는 장표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처럼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철강업 주가들이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금리의 하락보다는 상승을 우리가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본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매크로 측면에서 철강에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는 실적 변동성이 낮은 고려아연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이 목도가 된 다음부터는 철강 쪽으로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업 대표 종목이죠. 포스코 현대제철 중에는 어떤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됐다면은 전 현대제철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서의 회복을 우리가 예상해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낫다라는 거죠.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완성차 쪽에서의 실적이나 주가가 좋을 때 현대제철의 상대 퍼포먼스가 좋았던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은 내년도에는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퍼포먼스가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의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합을 해보자면은 어찌됐든 지금 업황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수요 부진 우려는 내년도에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크로 측면에서도 철강 쪽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철강 업황에 대한 철강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파동만 좀 감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